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최근의 하락 그리고 금요일 급락의 이유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38회차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했죠. HLB는 사전에 합의되어 있던 금액으로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얘네한테. 자, 그래서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40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자금을 조달했고요. 그럼 38회차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주가를 컨트롤할 물량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설정해둔 계획했던 주가의 하한선을 지켜줄 필요도 없게 된 38회차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물량을 빼서 하락하는 거라고 봅니다. 주가를 방어해주지 않고 오히려 얘네가 내다 팔았으니까. 자, 이런 애들은 뭐 손실이고 나발이고 시드머니를 최대한 합쳐야 다른 종목에서 또 돈놀이 할 거 아닙니까? HLB에서 풋옵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심을 컨트롤할 최소한의 물량도 필요가 없어져서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다 빼니까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제 말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보통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양쪽으로 수익을 보려고 장내 물량 매집도 동반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풋옵션을 행사해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풋옵션을 행사했으니까 이제 갖고 있던 물량은 쓸모가 없어졌다. 이것도 현금으로 바꿔야겠다 해서 매도했고 이 결과가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한번 같이 일단 좀 훑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시가 하나 떴죠. 8월 20일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규모 보시면은 아이고 300억이고요.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자, 이 소식 때문에 좀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약간 전환사채 리스크에만 좀 집중하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거래가 오늘 하락에 유의미하게 막 그렇게 동반된 정도는 아닙니다. 자, 이게 보시면 지지 라인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 애매하니까 전환사채 공시에 불안감에 좀 물량이 일부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크게 의미가 있는 하락이라고 보이진 않고요. 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 전환가액은 현재는 41,575원입니다. 현 주가보다 높죠. 자, 최저 조정 한도는 29,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전환 청구권을 만약에 행사한다고 했을 때 자, 1년 뒤인 8월 말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금을 조달했다. 풋옵션에 지급할 돈을 마련했다. 카드 돌려막기 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면 됩니다. 뭐 당연히 좋은 건 아닌데 뭐 나쁘게 볼 이유도 크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픽싱 전환가액 조정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그리고 이제 매 3개월이 경과한 날. 자, 사채가 최초에 8월 20일에 발행이 되었으니까 11월 20일쯤에 전환가액 조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8월 말 혹은 9월 달에 NDA를 신청하고 여기서 클래스 1을 받게 되면 2개월 내 해결이죠. 자, 그러면 11월 여기서 주가 뛰어오르면 전환가액도 달라집니다. 자, 안 달라져도 주가가 이때 클래스 1을 받고 오르기 시작하면 이 전환가액이 메리트가 있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탈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 있는 지지대가 딱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자, 부터 11월 20일쯤에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 자, 이게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주가 상황에 따라서 또 이 전환사채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3개월이 지난 시점, 리픽싱 기간이 다가오면 또 재차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조달했던 자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조기 상환 청구, 풋옵션에 따른 사채 취득 자금으로 사용 예정이다. 38회차 전환 사채 풋옵션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카드 돌려막기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환 사채를 누가 가져갔느냐? 자, 진양건 회장 30억, 그리고 HLB 계열사들 100억, 100억, 70억 해서 총 300억. 얘네가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사모펀드나 타기업들이 아닌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HLB 테라퓨틱스에서 풋옵션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HLB 리보세라님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왜 사채권자들은 풋옵션을 행사했냐? 이상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보이던데, 리보세라님 플러스 캄렐레주마, 요 병용치료제, 간암치료제는 승인의 가능성 자체는 높긴 하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들이 앞선 정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겐 불확실한 재료인 거고 리스크가 커지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돈 받고 확실한 정보가 있는 데 가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그만인데 왜 정보도 없는 여기서 도박을 하겠습니까? 쩐주들이. 굳이 풋옵션에 의미 부여해가면서 망했다 이렇게 예단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풋옵션 행사한다고 무조건 망하면 주식이 참 쉬워지겠죠. 이미 전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훌쩍 넘기면서 이제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기회비용의 낭비가 좀 커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을 행사해도 기회비용의 손실 빼고는 실제로 손실 보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풋옵션을 행사하고 다른 데서 가서 이제 돈놀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시드머니가 몇백억씩 있는 놈들이 굳이 한 종목에 목매달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의미를 크게 둘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소설을 쓰자면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자금 조달하지 않고 계열사에게 시비를 발행한 것이 현재 리보세라니 플러스 캄렐리주맙의 병용치료제, 그리고 항서제약의 CMC 문제, FDA 승인에 있어서 뭐 진척도 등등 가장 확실하고 앞선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요 진양곤 회장과 HLB 기업, 그리고 또는 뭐 계열사 임원들이겠죠. 근데 진양곤 회장이 전환사채에 참여를 했고 계열사들로부터 돈을 땡겨온 것이 오히려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서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수익성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들과 본인이 전환사채 투자자를 자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소설을 쓰자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풋옵션과 전환사채에 큰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쪽 다 소설을 쓰자면 그럴싸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9월까지 NDA를 신청하고 클래스 1 여부가 나오는가 이것을 봐야겠죠. 만약에 여기서 클래스 1이 나온다, 9월 이내에 클래스 1이 나온다고 하면 이때 풋옵션이 아니라 이제 40회차 전환사채 요걸 보면 되겠죠. 왜냐면 얘네 리픽싱이 11월 20일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대감에 주가가 쭉쭉 올라 있다면 얘네도 전환가액 조정을 높여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걸 위해서 뭔가 주가 드리블이 있을 거거든요. 요날 근사치에. 이 부분은 추후 상황에 따라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불확실한 시장 상황, 불확실한 HLB 상황, 그리고 전환사채 풋옵션 부담 등으로 지금 조정폭이 좀 깊어졌는데 이 부분은 모두 단기적으로 해당되는 이슈입니다. 시장 상황 자체는 HLB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뭐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미국 중국의 관계나 뭐 미국의 법안, 정책,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내 정부의 정책 등 HLB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내 주식 투자를 위해서 알긴 알아야겠지만 컨트롤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불확실한 HLB 상황은 시간이 해결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지멘스 MES 자동화 시스템, 자, 이 데이터 축적 기간을 기다린다는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저는 이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전환사채 38회차 전환사채 풋옵션 요거 이미 때려 맞은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소멸된 리스크라는 거죠. 저는 이
HLB의 임상이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NDA 신청이나 요 클래스 1, 2 여부 요거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먹고 빠져야 됩니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요 시기가 와도 승인을 예단하는 투자를 권유할 생각은 없습니다.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0%라고 볼 수는 없죠.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0.01이라도 있겠죠.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기대감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손실은 최소화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수익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수익이라면 수익이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시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뭐 리스크가 추가되는 것은 무엇인가, 투자 메리트가 추가되는 것은 무엇인가, 차트를 보면서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평단은 어느 정도인가,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는 어디인가 확인을 해두는 거죠. NDA 신청, 요건 무슨 일이 있어도 발생할 일이고, 여기서 클래스 1이라면 연내 승인도 아직 열려 있고요. 클래스 2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6개월, 최대 6개월 요 기간이 다가오면 그때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잡는 건 꽤 나중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2를 만약에 확정받았다 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봐야 대응의 결을 정할 수가 있겠죠. 예측하고 대응하는 건 그냥 도박입니다. 상황에 맞닥뜨리고 주어진 정보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자 주식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요 NDA 신청의 기대감은 야무지게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 크죠. 이때는 주가가 기대감에 오를 예정인 만큼 리스크도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클래스 2가 나와버리면 실망감에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NDA 신청 자체에 기대감 야무지게 먹고 비중 축소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해놓는 편이 최상책이 되겠고요. 물론 여기서 전략 매도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비중 축소, 분할 매도 요걸로 해야겠죠. 내 주머니에도 일부 챙겨 놔놓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를 이 리스크에 이때는 분할 매수, 내 주머니에 챙겼던 돈으로 분할 매수해서 평단 낮추고 수량 늘리고 하는 겁니다. 이 근거 분할 매수 타점, 분할 매도 타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미래의 일은 텔레그램 방에서 해당 시점이 다가오면 디테일을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잊고 있던 것. 자, 약의 효능, 약효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비교될 치료제는 옵티보 여보이 정도밖에 없죠. 그 옵티보 여보이도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마 병용 치료제보다 효과의 차이가 뭐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떨어집니다.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보다, 병용 치료제보다. 그래서 여전히 승인을 받는다면 1차 표준 치료제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현존하는 모든 간암 치료제보다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뛰어난데 승인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우습습니다. 현재 리보세라닙 칼렘리주마 병용 치료제에 대해서 승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향수제약의 CMC, CRL을 수령했을 때 주로 거론됐던 것은 제조, 그리고 실사 문제였고요. 자, 첫 CRL 24년 5월 1차 CRL. 이 당시에는 캄렐리주맙 제조사 공장이 폼 483을 받았죠. 데이터 무결성, 미생물 오염 방지 등이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데이터 무결성을 지적받고 향소제약은 시멘스 MES 시스템으로 교체를 했죠. 자동화 시스템을 620억을 들여서 교체를 했고 현재는 그 데이터를 쌓는 중입니다. 자, 이후에 재점검과 소통이 있었으나 25년 3월 두 번째 CRL을 수령했습니다. 여기서도 제조 관련해서 추가 문제 또는 잔여 개선점이 좀 지적된 것으로 보이죠. 개발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임상 데이터 안전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FDA도 이제 임상 데이터 관련해서 지적을 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HLB에서 멸균 문제는 아니었다. 못을 박아버렸죠. FDA도 오직 올곧게 항서제약의 제조시설 CMC 문제만을 가지고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약을 물고 늘어지지 않았다. CMC 문제만 지금 몇 달째, 몇 년째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럼 요거 해결되면 승인 아닙니까? 자, 항서제약은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작년 기준, 24년 기준 중국 제약회사에서는 최고 기업, 전 세계 탑10 파이프라인 규모의 빅파마를 입증한 기업입니다. 항서제약이. 글로벌 대기업의 제조 공장에 문제가 있다면 항서제약은 앞으로도 캄렐리주맙을 제외하더라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FDA 승인 절차를 파이프라인마다 받아야 될 텐데 요걸 해결하지 않으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내야 됩니다. 항서제약은 캄렐리주맙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요걸 항서제약이 해결해낸다면 리보세라닌 플러스 캄렐리주맙 병용 간암 치료제에는 애초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 못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근데 왜 주가가 재미없다고 실패를 예단하는지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승인의 가능성이 더 높긴 높아 보입니다. 그죠? 물론 승인을 예단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지만요. 나와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면 승인에 가깝지 않습니까? 진양군 회장 말대로 시간 문제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시판되었을 때, 승인받고 시판되었을 때 경쟁력이 없느냐? 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간암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끼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효과가 미비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PBM에 등재해서 급여 조건을 맞추게 되면 수요가 넘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말이 좀 다른 데로 샜는데, 자, 아무튼 FDA는 올곧게 항서제약의 제조 시설만을 가지고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자, 지멘스 MES 시스템은 FDA에서도 신뢰하는 시스템이라고 하죠. 인터넷에도 알려진 정보입니다. 자, 항서제약은 1차 CRL 이후 FDA CMC 심사관 출신을 영입을 하면서 승인을 위해서 지멘스 MES 시스템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타이베이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엘레바와 항서제약은 FDA와 타이베이 미팅을 진행을 했고 FDA 지적에 관련해서 항서제약이 여태 했던 보완이 의미가 있느냐 묻는 것이 미팅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베이 미팅에서 FDA는 대답을 해줬죠. 보안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다른 의견이 없다, 너네 틀리지 않았다, 너네와 의견이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완한 내용을 기반으로 지멘스 MES 시스템으로 교체한 그 자동화 시스템 기반으로 자료를 추가 제출해 달라. 일정 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와라라는 거죠. MS를 새로 구축하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단기간 내에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재미없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멘스 MES를 새로 도입했다는 것이 소문이다. 이미 MES 시스템이 지멘스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타이베이 미팅에서 보안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항서제약 엘레바 너네 잘했는데 니들이 보완한 내용으로 자료를 추가 제출해라 라는 자체가 FDA가 요구한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에 제출하는 단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일정 기간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HLB도 항서제약도 뭐 어떤 움직임을 내볼 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얘네도 그냥 일정 기간만큼 시간이 지나야만 그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은 시간 문제다 라는 것을 계속 기업 측에서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결국 손절로 귀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냉정하게 손절을 하더라도 근거가 있을 때 그때 손절을 해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그 손절의 근거도 나오지 않았고 기대감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텨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찬티 같은 게 아닙니다. 제 채널을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리스크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안 좋은 소리,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리죠. 리스크를 강조하는 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대감 일정이 반영되면 그때는 리스크를 주목을 하라고 언급을 드릴 텐데 지금은 HLB가 가진 리스크 대부분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투자 메리트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듭 강조드리는 것은 시선을 이런 주가에 두지 말고 재료 상황, 재료 일정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차트는 좀 좋지 않습니다. 단기간 형성했던 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고 요 이격도 꽤 생겨버렸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평선들이 다 저항이 되었기도 하고요. 자,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승인이라는 재료 하나로 차트, 증시 상황 깡그리 무시하고 추세를 바꾸는 것이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텔레그램 방에서 추후 대응의 디테일을 언급드릴 예정입니다.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그 근거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HLB의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정보 그대로의 전달과 더불어서 이제 해석까지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텔레그램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HLB라는 종목,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 언급을 드립니다. 추천 종목은 뭐 수익률이 뭐 하루에 30% 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고요. 뭐 100%, 200%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사기죠. 뭐 하루에 3에서 5% 정도. 뭐 잘나면 10%, 20%뭐 이렇게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손실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적은 종목으로 매매 연습을 하시면서 소소하게 용돈 챙기는 목적이 더 크고요. 대박주를 준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아닙니다. 자, 당연히 무료 추천 주니까 부담 없이 지켜만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던 게 검색기. 자, 검색기 같은 거 인터넷에 종류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뭘 적용해야 나한테 좋은지 많이들 헷갈리시던데 제가 좀 쓸모있는 것들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만능은 아니고요. 이거 쓴다고 뭐 무조건 수익 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쓸데없는 방대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봐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려놓은 검색기입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